새벽 5시. 싱크대 위로 그릇이 산처럼 솟아있었다. 형광등은 아직 켜지지 않았는데 창문 틈으로 들어온 푸른 빛이 물기 없는 접시 가장자리를 차갑게 번들거리게 했다. 그녀는 앞치마 끈을 매다 말고 숨을 삼켰다. 어제도 그제도 나중에라는 말이 남기고 간 자네였다. 그때 방문 틈새로 모니터 불빛이 길게 새어나왔다. 밤을 지운 적이 없는 빛. 게임 사운드를 억지로 낮춘 듯한 낮은 효과음. 그리고 멈칫 이어지는 클릭 소리. 42의 아들은 또 밤을 건너오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물을 틀었다. 수도에서 첫 물이 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 소리 하나로 남편이 깰까봐, 더 크게는 남편의 분노가 깰까봐 손목에 힘이 들어갔다. 세제를 짜는 순간 그녀는 문득 이상한 생각을 했다. 요양원에서는 낯선 어르신들의 숟가락 하나도 조심스레 닦아드리면서 정작 집에서는 누구의 마음도 닦아내지 못한다는 것. 그 깨달음이 가슴을 콕 찔렀다. 그녀가 그릇을 헹구는 동안 냉장고 위에 놓인 혈압약 봉지가 바시락 소리를 냈다. 약봉지는 어제 병원에서 받은 그대로였고 봉지의 모서리는 아직 각이 살아있었다. 걱정하지 말라니까. 남편이 전날 던진 말이 물소리 사이로 되살아났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걱정을 멈추라는 말은 숨쉬지 말라는 말처럼 들렸다. 이 집은 이상한 균형 위에 서 있었다. 아들이 움직이지 않을수록 남편의 목소리는 커지고 남편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아들은 더 깊이 방 안으로 숨어들었다. 그리고 그 틈을 메우는 사람은 늘 그녀였다. 완충제. 그 단어가 혀끝에서 씁쓸하게 굴렀다. 그릇이 하나씩 줄어들자 그녀는 잠깐 안도했다가 곧 스스로를 의심했다. 내가 이렇게 해주면 오늘은 조용하겠지 라는 기대, 동시에 이러니까 더 안 하겠지 라는 자책. 서로 반대 방향으로 당기는 두 마음이 한 몸 안에서 부딪혔다. 누군가는 이것을 인지부조화라고 부를 것이다. 그녀는 이름을 몰라도 알았다. 지금 자기 삶이 그 갈등의 소리로 삐걱거리고 있다는 것을. 물이 멈추자 집안은 더 조용해졌다. 그 조용함이 오히려 다음 폭발을 예고하는 것처럼 그녀는 손에서 미끄러지는 접시를 꽉 붙잡았다. 요양원 복도를 걸을 때마다 그녀는 두 개의 집을 오간다는 기분이 들었다. 하나는 타인의 노후가 모여있는 곳, 다른 하나는 자기 가족의 시간이 멈춰선 곳이었다. 요양원에서는 발소리를 낮추고 말끝을 부드럽게 접었다. 기저귀를 갈 때도 물 한 컵을 건넬 때도 그녀의 손은 늘 조심스러웠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이 돌아오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그러나 퇴근길에 버스를 타면 그 가벼움은 금세 무거운 가방처럼 어깨를 눌렀다. 집에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빨라졌다.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을까? 집 문을 열면 냄새가 먼저 반겼다. 따뜻한 밥 냄새가 아니라 전자레인지에 데운 음식과 밤새 켜둔 기계의 열기가 섞인 냄새였다. 거실 한가운데 남편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화면의 소리는 컸지만 두 사람 사이의 말은 적었다. 낮쯤이 되면 둘째가 방에서 나왔다. 헝클어진 머리, 붉은 눈, 짧은 인사. 그녀는 밥을 차렸다. 아들은 허겁지겁 먹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그릇은 싱크대에 남았다. 그 장면은 매일 반복되었고 반복은 어느새 규칙처럼 굳어졌다. 요양원 동료가 한 말이 귀에 맴돌았다. 언니는 남 인생은 다 돌보면서 왜 자기 집에서는 쉬질 못해요? 그녀는 웃으며 넘겼지만 그 말은 집으로 따라왔다.
쉬는 법을 모른다는 사실이 갑자기 선명해졌다. 그녀의 하루는 일과 죄책감으로 나뉘어 있었다. 일을 하면 집이 마음에 걸렸고 집에 있으면 일에서의 평온이 그리웠다. 이 이중의 삶은 그녀를 끊임없이 갈라놓았다. 그날 오후 요양원에서 들은 작은 소문 하나가 그녀를 멈추게 했다. 비슷한 나이의 보호자가 아들과 함께 상담을 시작했다는 이야기였다. 부모가 먼저 바뀌어야 아이가 움직인다더라. 누군가 웃으며 덧붙였지만 그녀는 웃지 못했다. 바뀐다는 말이 두려웠다. 바뀌면 지금의 균형이 깨질까봐. 그러나 깨지지 않으면 자신이 먼저 무너질 것 같아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버스 창에 비친 자기 얼굴을 오래 바라봤다. 피곤했지만 단단해 보였다. 그 단단함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밤과 낮이 뒤집힌 시간표는 집안의 공기를 바꾸어 놓았다. 새벽이면 아들의 방에서 낮은 웃음소리와 타이핑 소리가 새어나왔고, 한낮에는 커튼이 내려진 방 안에서 잠의 기척만 남았다. 그녀는 출근 준비를 하다 문틈으로 비치는 모니터 불빛을 볼 때마다 발걸음을 멈췄다. 빛은 일정했고 그 일정함이 오히려 불안했다. 규칙이 있다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남편의 분노는 그런 빛을 보면 곧장 달아올랐다. 허리를 다친 뒤부터 남편의 하루는 텔레비전과 약 시간표로 나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멈춘 자리에 아들이 멈춰 있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멀쩡한데 왜 안 나가? 그 말은 질문이 아니라 판결이었다. 그녀는 그 사이에서 말을 고르며 숨을 고쳤다. 말 한마디가 불씨가 될 수 있었다. 아들은 말수가 줄었다. 친구의 이름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고 전화벨도 울리지 않았다. 그녀는 아들이 혼자라는 사실을, 그리고 혼자임을 견디는 방식이 화면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어느 날 밤, 문 너머에서 들린 짧은 기침 소리에 그녀는 잠에서 깼다. 아들이 아픈 건지 아니면 울음을 삼킨 건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 그녀는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두드리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집안의 시간은 이렇게 어긋나 있었다. 아들의 밤이 길어질수록 남편의 낮은 더 날카로워졌고 그녀의 하루는 중간에서 늘어졌다. 가족 상담책에서 읽은 단어가 떠올랐다. 회피적 무기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선택이 될 때 그 선택은 주변을 더 힘들게 만든다. 그녀는 그 말이 너무 정확해서 고개를 돌렸다. 정확함은 때로 잔인했다. 아침 식탁에서 젓가락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남편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다. 밤새 저러고 있었겠지. 그녀는 말리지 않았다. 대신 밥을 덮어 올렸다. 말로 막지 못하는 것을 행동으로 덮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다. 그러나 덮을수록 쌓이는 것이 있었다. 침묵이었다. 침묵은 소리보다 무거웠고 집안의 공기를 눌렀다. 그녀는 그 무게를 혼자서 견디고 있다는 사실을 점점 또렷이 느끼기 시작했다. 식탁은 전쟁터가 되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게 밥상이 차려졌고 김이 오르는 국에서 미세한 소리가 났다. 그녀는 젓가락을 가지런히 놓았다. 남편은 말없이 밥을 먹었고 아들은 늦게 나와 고개를 숙인 채 숟가락을 움직였다. 그때 남편의 한마디가 떨어졌다. 먹을 자격이나 있나? 공기가 멈췄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가 유리처럼 깨졌다. 그 말은 비난이었고 동시에 싱호였다. 그녀는 즉시 알았다. 여기서 말 한마디가 더해지면 폭발한다는 것을. 여보. 짧게 부르며 손을 뻗었지만 남편은
젓가락을 탁 내려놓고 일어섰다. 텔레비전 소리가 갑자기 커졌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은 내려가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다. 침묵은 세 사람 사이를 가로질렀다. 시카고의 전쟁은 대개 이렇게 끝났다. 말은 사라지고 감정만 남았다. 그녀는 밥을 더 먹지 못했다. 설거지를 하며 물소리에 귀를 묻었다. 남편의 분노가 물살처럼 뒤에서 밀려오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허리를 다친 뒤 자신이 잃어버린 역할을 말로 되찾으려 했다. 가장이라는 자리, 권위라는 언어. 그 언어는 날카로웠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꽂혔다. 아들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늘 같은 박자였다. 그 박자가 반복될수록 그녀는 불안해졌다. 가족 상담에서 들은 삼각관계라는 개념이 떠올랐다. 둘의 갈등이 커질수록 제3자가 완충 역할을 하며 균형을 유지한다는 설명. 그녀는 자신이 그 제3자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 문제는 그 균형이 그녀의 소모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남편의 숨소리는 일정했고 아들의 방에서는 간헐적으로 키보드 소리가 들렸다. 두 소리 사이에서 그녀의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었다.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이 전쟁은 총성이 없다. 대신 말과 침묵이 번갈아가며 사람을 다치게 한다. 그리고 그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상처가 더 오래 남는다는 것을 그녀는 요양원에서 이미 수없이 보아왔다. 폭발은 사소한 일에서 시작됐다. 싱크대에 쌓인 그릇이었다. 그녀는 아침에 모두 씻어두고 나갔다. 일부러 남편에게 보이지 않게 싸움에 불씨를 지우듯 조용히 정리했다. 그러나 저녁에 돌아오자 그릇은 다시 산처럼 쌓여 있었다. 낮에 아들이 일어나 뭔가를 먹고 그대로 둔 흔적이었다. 그녀는 한숨을 삼켰다. 그때 화장실에서 나오던 남편의 시선이 그 산에 꽂혔다. 야, 나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아들의 목소리가 안쪽에서 낮게 튀어나왔다. 왜? 남편은 바로 물었다. 설거지 왜 안 했어? 아들은 짧게 대답했다. 나중에. 그 단어가 도화선이었다. 나중에가 언제야? 목소리가 커졌고 공기는 단번에 달아올랐다. 그녀는 몸을 앞으로 내밀었다. 여보, 잠깐만. 아들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알았다니까요. 말이 겹쳤다. 남편의 손이 올라가는 순간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 팔을 붙잡았다. 아드요. 손의 떨림이 그대로 전해졌다. 남편의 숨이 거칠어졌다. 비켜.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제발. 그 한 단어가 겨우 시간을 멈췄다. 아들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문 잠기는 소리가 또렷했다. 거실에 남은 것은 남편의 분노였다. 그는 소리를 질렀다. 저 애 때문에 내가 미치겠어! 그녀는 남편을 달래느라 한참을 서 있었다.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날 밤 남편은 침대에서 등을 돌린 채 말했다. 당신이 너무 감싸니까 저 모양이야. 말은 칼처럼 정확했다.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정확한 말은 반박하기 어렵다. 그녀의 머릿속에 과거가 스쳤다. 둘째는 늘 큰애보다 느렸다. 그래서 더 챙겼고 더 대신했다. 보호가 습관이 되자 경계는 사라졌다. 학자들이 말하는 학습된 무력감이라는 개념이 떠올랐다.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사람을 멈추게 만든다는 설명. 그녀는
그 믿음에 자신도 일조했을지 모른다고 처음으로 인정했다. 인정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어떤 문을 여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날 밤 집은 조용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잠들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를 신문하듯 과거를 더듬었다. 큰아이는 스스로 해냈고 둘째는 늘 손이 더 갔다. 부족해 보여서 다치지 않게 하려다 보니 대신해준 일이 많았다. 숙제, 선택, 책임까지. 그때마다 마음 한켠에서는 지금은 괜찮아라고 속삭였다. 보호가 사랑의 다른 이름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호가 반복되자 선택은 줄어들었고 책임은 증가했다. 그녀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데 오래 걸렸다. 인정은 죄책감을 데려왔고 죄책감은 다시 보호를 부르는 악순환이 되었다. 일자리 상담 전화가 온 날, 그녀는 잠깐 숨이 트이는 느낌을 받았다. 슬슬 알아보셔야죠. 상담사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희망처럼 들렸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아들에게 말했다. 상담이라도 받아봐. 아들은 보지도 않고 답했다. 소용없어. 그 말 뒤에 숨어 있는 건 두려움인지 체념인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남편의 목소리가 뒤에서 튀어나왔다.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그거라도 해야지. 말은 더 거칠어졌고 아들은 문을 닫았다. 그날 이후 그녀는 인지부조화라는 단어를 자주 떠올렸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통제하고 돕는다고 하면서도 의존을 키우는 모순. 그 모순이 집안에 가득 찼다. 웃음은 사라지고 말의 끝은 늘 날카로웠다. 그녀는 자신이 만든 안전망이 어느새 감옥의 벽이 되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잠에 설쳤다. 저녁, 설거지 소리가 멈춘 뒤 그녀는 한동안 싱크대 앞에 서 있었다.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다. 규칙은 안정이기도 했지만 변화의 부재이기도 했다. 그녀는 처음으로 결심했다. 더 감싸는 것으로는 아무도 살리지 못한다는 것. 사랑의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그 결심은 작고 조용했지만 집안의 균형을 흔들 씨앗이 되기에 충분했다. 상담 전화는 다시 오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머릿속에서 그 목소리가 반복됐다. 부모가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문장 하나가 하루를 가로질렀다. 그녀는 아들에게 더 말하지 않았다. 말이 갈등을 키운다는 것을 이제는 알았기 때문이다. 대신 행동을 바꾸기 시작했다. 밥은 차렸지만 그릇은 치우지 않았다. 네가 쓴 건 네가. 짧게 말하고 물러섰다. 아들은 처음엔 웃어넘겼고 그 다음엔 짜증을 냈다. 집안의 온도가 조금 올라갔다. 남편의 반응은 더 빨랐다. 왜 안 해? 그녀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이제 안 해.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은 놀라웠다. 늘 폭발하던 사람이 멈춘 것이다. 그날 밤 그녀는 혼자 방에 앉아 손을 바라봤다. 손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변화는 늘 불편을 데려온다. 그녀는 그 불편을 견디기로 했다. 며칠 뒤 아들은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보다가 툭 던지듯 물었다. 진짜 안 해줄 거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그날 밤 그릇은 그대로 남아있었다. 다음날 아침 싱크대에서 물소리가 났다. 길지 않았고 서툴렀다. 그러나 분명한 소리였다. 그녀는 방에서 나가지 않았다. 축하도 지적도 하지 않았다. 변화를 평가하는 순간 다시 통제가 시작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요양원에서 자기결정권이라는 말을 배웠다.
어르신들에게 선택지를 주면 표정이 달라진다는 것. 아들에게도 같은 원리가 적용될 수 있을까? 확신은 없었지만 시도는 필요했다. 그날 저녁 남편은 텔레비전 소리를 줄였다. 말은 없었지만 공기는 달라졌다. 집은 여전히 불안정했으나 방향은 미세하게 바뀌고 있었다. 그녀는 그 미세함을 놓치지 않으려 했었다. 큰 변화는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늦게나마 배우고 있었다. 병원에서 돌아온 날, 약봉지는 유난히 무거웠다. 혈압 수치는 숫자로만 남았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가빠졌고 밤이면 심장이 멈췄겠다. 의사는 스트레스 관리를 짧게 말했다. 짧은 말은 길게 남았다. 집에 들어서자 남편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아들은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넘기고 있었다. 같은 공간, 다른 세계. 그녀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병원 다녀왔어. 아들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그래 라고 답했다. 그 짧음이 오히려 깊게 박혔다. 그날 밤 그녀는 꿈을 꾸었다. 자신이 없는 집이었다. 남편의 목소리가 커지고 아들의 문이 닫히는 소리가 반복됐다. 결국 아들은 집을 나섰고 갈 곳 없는 그림자가 골목에 남았다. 그녀는 그 장면을 붙잡으려 뛰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땀에 젖어 깼을 때 방은 고요했다. 고요가 오히려 현실처럼 느껴졌다. 아침, 그녀는 남편에게 말했다. 매가 쓰러지면 이 집은 끝이야. 말은 담담했지만 무게가 있었다. 남편은 처음으로 그녀를 보았다. 시선이 마주쳤고 짧은 정적이 흘렀다. 그 정적은 싸움이 아니라 인식의 순간이었다. 아들은 그 말을 듣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집안의 공기는 분명 달라졌다. 류에몬에서 어르신을 부축하며 그녀는 생각했다. 돌봄은 소모가 아니라 경계 위에 서야 한다는 것. 경계가 무너지면 돌봄은 희생이 된다. 학자들이 말하는 돌봄 피로라는 개념이 떠올랐다. 피로는 몸보다 마음에서 먼저 온다. 그녀는 이제 경계를 세우기로 했다. 자신을 지키는 경계. 그 경계가 결과적으로 가족을 지킬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을 품고서 캐나다에 있는 큰아들과의 통화는 늘 짧았다. 안부를 묻고 날씨를 말하고 건강을 확인하는 몇 마디면 충분했다. 그날도 비슷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달랐다. 동생은 여전히 집에 있어. 잠깐의 침묵 뒤에 큰아들은 말했다. 엄마, 이제 그만두세요. 계속 감싸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말은 합리적이었고 멀리서 보면 정답처럼 보였다.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정답이 언제나 실행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눈물이 나왔다. 걱정할 필요 없는 자식과 걱정으로만 이어진 자식 사이에서 그녀의 마음은 갈라졌다. 그녀는 그날 저녁 거실에 앉아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다. 남편은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고 아들은 방문을 닫은 채 나오지 않았다. 집은 조용했지만 안정적이지 않았다. 그러나 예전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다. 그녀가 모든 것을 메우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는 사실이다. 완충제가 되지 않겠다는 결심. 대신 무너질 때는 무너지는 소리를 듣겠다는 선택. 그 선택은 두려웠다. 그러나 두려움만으로는 삶을 지킬 수 없다는 것도 알았다. 그녀의 인생은 오래 참고 견뎌온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제는 그 시간 위에 다른 가치를 올려야 했다. 존엄, 경계, 그리고 자신의 건강. 밤이 깊어가자 집안의 불이 하나둘 꺼졌다.
마지막으로 거실 불을 끄며 그녀는 생각했다. 이 집을 지키는 일은 모두를 붙잡는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각자가 자기 자리로 가도록 길을 여는 일일지도 모른다. 그 길이 멀고 험해도 더 이상 대신 걸어주지는 않겠다고. 그녀는 조용히 문을 닫았다. 어쩌면 그 닫힘이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고 믿으면서.